여러분 혹시 이런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책에 안 나와 있네요. 책에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거 배운 적 있나? It is natural 하고 그 다음에 대절을 쓸 때 여기에 주어 동사를 쓸 때 요 경우에도 우리가 should의 동사 원형을 쓰는데 should가 생략되거든요. 혹시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it is natural 여기서 natural도 있고요, 뭐 necessary도 있고요, 뭐 necessary 이런 애들도 있고요, important도 있어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중요성 표현이야, 중요성 표현. 이런 애들이 나오면요 뒤에 should가 생략된다. 우리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 3번 내용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should가 왜 생략되는 줄 알아요? 다시 한번 should가 당연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natural 뭐예요? 당연하다는 뜻이잖아. 당연한 의미가 중복되죠. 그래서 생략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생략하느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일단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버전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거기 써있다시피 요구주장 제한 명령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구하다, insist나 그 다음에 뭐 충고하다 뭐 advise, 그 다음에 제한하다, 그 다음에 뭐 명령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대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대절의 주어 동사. 이때 이 동사 자리에 뭘 쓰느냐? should의 동사 원형을 씁니다. 왜냐면 should랑 잘 어울려요. 얘네가. should랑 잘 어울려. should는 다시 한번 뭐 하는 게 당연하다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버전으로 하면은 뭐 해야 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한번 집어넣어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야 한다고 충고해주고,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거죠. 됐어요? 해야 한다라는 말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뭡니까? 이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이제 어법 문제로 뭐가 나옵니까? 여기 동사원형만 띡 하고 나오니까 이 동사원형에 밑줄 쳐놓고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내는 거야 시험에서. 됐어? 예를 들어서 주어가 he야. 근데 뒤에 비동사 is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be 이렇게 나온다고. be 이렇게. 여기다 밑줄을 딱 쳐놔. 그럼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잖아. he, be라고 써있으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맞는 거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요 녀석은요, 요 관련된 문제는요, 사실 시험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상중하. 그래서 그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의 분출.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시험. 시험 포인트라고 하면 제가 써볼게요. 시험 포인트. 그래서 난이도별로 나눌 건데, 자 난이도 하난이도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단순합니다. 하난이도는 그냥 이거 자체로 나오는 거야. 이거 자체. 그러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당위성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들, 너 이거에 대해서 잘 암기하고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기 테스트야. 암기 테스트. 암기 테스트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대절의 동사 있잖아. 여기. 이 대절의 동사 자리에 동사원형 써야 되는 거 알아? 너 앞에 should 생략돼 있는 거 알아?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어? 더 설명 안 할게요. 여기다가 중난이도가 있어요. 중난이도는요, 보통은 suggest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suggest. 여러분, suggest가 지금 여기서는 제안의 뜻이잖아요. 제안하다. 근데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뭔가를 시사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심지어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suggest가 넌지시 말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suggest가 제안의 뜻이 아닐 때, 제안의 의미가 아닐 때는 당연히 요 녀석과 무관한 거예요. 제안의 의미가 아닐 때는 should 동사원형 이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수와 인칭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주어 동사를. 알겠죠? 그래서 제안 의미가 아닐 때는 이때는 뭐다? 이 should 동사원형 이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원래 주어 동사 쓰듯이 쓰는 거라고. 이게 중난이도. 자, 그 다음에 상난이도. 상난이도는 뭐냐면요, 앞에서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 이런 동사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주장, 명령, 그 다음에 요구, 제한, 충고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나왔어. 지금 얘네들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럼 얘네 나왔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라? should 동사원형 써야 된다 했잖아. 근데 이 의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should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should 동사원형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자,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동사가 나왔음에도
나왔음에도 should의 동사원형 요 형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불가능한 경우.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should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으로 해야 한다잖아요. 그럼 니네가 해석을 했을 때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안 어울리면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예시. 예를 들어서 제가 insist로 한번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nsist로 주장하자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급식이 너무 맛대가리가 없어요. 학교 급식을 좀 바꿔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했죠.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학교 급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했죠. 바꿔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 그럼 여기서는 뭐야? should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예시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갈릴레이라는 그 학자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했어.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한다.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한다요? 아니잖아.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게 맞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해야 한다라는 해석을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뭐야? should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should라는 의미가 좀 넣었을 때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 should의 동사원형이 불가능한 경우는 결국 정리하자면 뭐냐면요. 요 대절에 있는 요 동사가 요 주어 동사 요 내용이요. 요 내용이 어떤 일반적 사실을 전달할 때는요. 이때는 우리가 should 동사원형 형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게 일반적 사실 아닌가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일반적 사실이잖아. 그렇죠? 과학적 사실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should 동사원형을 안 쓴다고요. 쓰면 이상하잖아.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돼. 무조건 돌아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should 동사원형을 안 쓴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4, 5년 전에는 한 번씩 나왔거든요. 시험에. 근데 일단 제 기억으로는요. 최근 기준으로는 거의 안 나오긴 했어요. 최근 기준으로는 빈출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럴 때 한 번씩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이럴 때 한 번씩.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최근 기준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52쪽에 태와 병렬 구조인데 빡세네 빡세. 이게 이 페이지는 얼마 안 되는데 설명할 건 너무 많네요. 자, 태와 병렬 구조. 태를 한번 좀 먼저 볼까요? 태? 아우 빡세다. 자,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태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설명할 게 좀 많아요. 태는.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데일리 테스트 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 여러분 잠깐 지난 날들을 기억해봐요. 제가 여태까지 엄청나게 많은 데일리 테스트를 계속해서 냈었고요. 동사 관련 어법은 매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었죠. 근데 이 동사 관련 어법 풀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요. 태 관련된 게 꼭 나왔어요. 꼭 나왔어. 오늘도 나왔죠.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능동, 수동 비교하는 게. 근데 둘 다 써먹어야 돼요. 우리는 둘 다 써먹어야 돼요. 하나만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줄 건데 여러분 좀 피곤한 것 같으면 잠시 쉬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자.
거의 좀. 아이고 자식들아. 토요일은 일찍 일하고 피곤해. 평일에는 학교 간다고 피곤해. 응? 뭘 그렇게 하고 있냐? 어? 예비. 뭘 그렇게 하고 있냐, 자기가. 얼마 전에 그 저기 뭐야 그 이제 선생님 일부분이랑 이제 몇 분이랑 노래방을 갔거든요. 처음 갔어요. 선생님이랑 노래방을 처음 갔는데 이제 그 저기 선우 쌤이 그 이제 그 노래하면서 춤추는 영상을 제가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살짝 이제 인스타에다가 제가 공개를 했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네,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쪽팔리게 왜 올렸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 그 본인의 요청으로 인해서 일단 삭제를 했는데 제 이제 핸드폰에 여기에 그 정화된 노래 부르는 사람 영상이랑 선생님 춤추는 영상이랑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파란색으로 있거든요. 여기 선생님 춤추는 거 여기 정화된 노래 부르는 거 여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협박하려고요. 네. 선생님한테 뭐야 이거 제대로 안 하시면 저 이거 애들한테 풉니다 하면서 단톡방에 올릴 거라고 보겠습니다. 태 관련된 거를 좀 할 건데 오늘 뒷부분을 좀 하고 싶었는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할 시간이. 자, 태랑 병렬 구조 이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동사 관련 어법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잠깐만 얘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좀 설명드리면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동사 관련 어법 풀 때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이제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라 했잖아. 동사 자리가 맞으면은 이제 수, 시제, 해 요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되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준동사 자리라는 건데 즉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자리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준동사의 경우에도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죠? 웬만하면은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즉 해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사 자리가 맞든 아니든 간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태 관련 문제예요. 태 관련 문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관련 어법에서 태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에서 다 잘 나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태를 이제 비교하는 거를 좀 이제 볼 건데요. 자, 결국 태에서의 포인트는 방금 말했다시피요.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출제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능동 수동 비교하는 문제가 왜 잘 나오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고등부 문제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단순 암기식 어법 문제는 안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와요. 그런 거는요. 우리 옛날 중딩 때 하던 뭐 want 뒤에 to 쓴다, decide 뒤에 to 쓴다 뭐 요딴 문제 있잖아.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 거는. 그러니까 단순 암기 중에서 내는 거는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헷갈릴 만한 것들 있죠. 학생들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cannot help 뒤에는 ing를 쓴다. cannot but 뒤에는 동사원형을 쓴다. have no choice but 뒤에는 투부정사를 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출제를 한다는 거야. 아니면 to 동사원형 쓸래, to ing 쓸래.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애들은. 근데 그 외적인 단순 암기는 뭐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고등부 어법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해석과 결합된 어법을 좋아해요. 해석과 결합된 거. 그러니까 단순히 문법적인 것만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해석과 결합되거나 구문과 결합되거나 이런 녀석들을 시험에 잘 낸다는 거죠. 그러면 해라는 녀석은요. 능동은 잘 알다시피 뭔가를 하는 거고 수동은 뭔가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석이 중요한 어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새삼스럽게 능동과 수동의 해석 이런 거는 좀 제껴주고요. 뭔가를 하는 거. 뭔가를 되는 거. 이거 제껴주고요. 그냥 바로 풀이법으로 갈게요. 풀이법. 자, 풀이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해석을 이용하는 거예요. 해석. 근데 새삼스럽게
야 능동은 뭐뭐 하는 거고 수동은 뭐뭐 되는 거니까 적절한 거 골라서 니네가 하면 돼 이러면 너무 성의가 없어. 그렇죠? 이거 말고요. 해석을 이용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능동이 하는 거다 수동이 되는 거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중.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론을 쓸게요. 의미상 주어 찾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비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의미상 주어를 찾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는 거다 되는 거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건데 그 누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누가가 중요한 거라고. 누가. 됐어요? 즉 무슨 말이다? 누가 뭔가를 하는 건지 뭔가를 되는 건지 얘가 중요하다고요. 됐어요? 누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됐니? 근데 우리가 이 능수동을 비교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동사 자리에서의 태를 비교하는 거랑 동사가 아닐 때 태를 비교하는 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위에 거는 의미상주어를 찾는 게 쉬워요. 왜? 의미상주어가 누구겠어? 주어겠지 당연히. 동사 자리에 오는 애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를 보면은 사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서의 태보다는 실제로는 준동사 자리에서의 태가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주어를 찾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놈을 기준으로 할 건데 준동사에서 능수동은요 웬만하면 어떤 문제입니까? ing 대 pp 즉 분사예요. 분사.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분사. 분사 기준으로. 분사 기준으로 제가 의미상 주어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의미상 주어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좀 지울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경우의 수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분사라는 거는요. 잠깐만 여기 쓰기 전에 앞서서 여기다 써볼게요. 분사라는 건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형용사니까 보어거나 수식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렇죠? 명사 꾸며주거나 보어 역할 하거나.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분사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분사 구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갈래가 생기는데 보어 같은 경우는 또 주격 보어 있고 목적격 보어 있죠. 그렇죠? 그럼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야. 이 네 개가 의미상주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다 정리해서 써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분사가 일단 형용사로 쓰일 때를 볼게요. 분사가 이제 형용사 보어로 쓰일 때 정확하게는 형용사 보어로 쓰일 때 이때는 의미상주어가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주격 보어라면 당연히 주어가 의미상주어가 되겠죠. 당연히. 목적격 보어라면 당연히 누구야? 목적어가 의미상주어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이거는요. 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분사가 형용사 수식어일 때를 한번 볼게요. 수식어. 그럼 수식어일 때는요. 의미상주어가 누구냐면요. 수식 않는 명사가 의미상주어예요. 의미상주어에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을게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다 의미상주어예요. 그래서 수식 받는 명사. 그러니까 위에서 예를 들어 주어 동사에다가 분사가 나왔어. ing나 pp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보어로 쓰인 거죠. 얘가 뭡니까? 의미상주어가 얘라고요. 오형식 구조라면은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ing 대 pp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목적격 보어죠. 얘가 의미상주어로. 됐지? 이 얘기한 거야. 아래 거는 뭐냐면요. 어떤 명사가 나왔는데 ing나 pp가 어쩌고 나와서 얘가 이렇게 꾸며줘. 그럼 의미상주어가 누구라고? 얘가 의미상주어라고. 됐어? 이 얘기한 거야. 즉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얘가 하는 거면 ing, 당하면 pp.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면 pp. 이 얘기라고. 됐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사구문 볼게요. 분사구문도 결론부터 쓰자면요. 얘는요. 주절의 주어입니다. 주절의 주어. 얘가 의미상주어예요. 주절의 주어. 즉 분사구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반적으로 ing나 pp가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 어쩌고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오죠. 순서는 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때 의미상주어가 누구라고요? 얘라고요. 얘가 의미상주어라고. 이렇게 의미상주어. 되니? 그래서 해석으로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의미상주어를 먼저 찾는 게 핵심이에요. 누가 하는 건데, 누가 당하는 건데, 누가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보는 거죠. 얘가 하는 거냐, 얘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얘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얘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됐어요? 이렇게 주어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해석을 이용할 때. 됐죠? 자 여기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는요, 어법적인 사실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법 이용이라고 제가 쓸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 동사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동사의 특성. 자, 아까도 잠깐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능동은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은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반대인 경우가 있어. 반대인 경우. 반대인 경우는 뭐냐면요. 능동인데 거꾸로 뒤에 목적어가 안 오고요. 수동인데 거꾸로 뒤에 목적어가 오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게 어쨌든 동사형일 거 아니야. 동사든 준동사든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가 몇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야. 몇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냐. 자, 능동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요. 몇 형식입니까? 3, 4, 5겠죠. 그렇죠? 뒤에 목적어가 오는 케이스.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경우는요. 3형식이거든요.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는 거는 목적어를 애초에 안 받는 형식이겠죠. 결국에는 1, 2형식입니다. 자, 수동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 4형식이고요. 심지어 수동 뒤에 보어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5형식이 됩니다. 자, 혹시라도 이 원리를 모를까봐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좀 지울게. 이것만 그냥 설명하고 끝내도 되는데 근데 이제 혹시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3형식을 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동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이 녀석을 수동태로 바꿀 때 얘가 주어로 가고 얘가 BPP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바이에 목적했된다 이거 아니야. 우리가 중딩 때 배우는 거. 그렇죠? 그러면 잘 봐봐. 위에 거는 능동형이거든. 아래 거는 수동형이잖아. 그러면 잘 보시면은 능동형의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나왔지만 수동형의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어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됐어? 요 얘기하는 거야. 됐니? 여러분 수동태라는 녀석의 개념을 좀 알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동태, 능동태 얘가 뭐냐면요. 수동태는 당하는 놈 입장에서 말하는 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말해요. 당하는 놈 입장. 당하는 놈 입장. 내가 만약에 이 책상을 팍하고 쳤어. 책상을 예를 들어서 책상을 쳤어. 그럼 여기에서 행동은 때리다야. 때리다. 맞지? 행동은 때리다. 그럼 이 행동을 누가 했냐? 선생님이 했어. 그럼 이 행동을 누가 당했냐? 책상이 당했어. 그러면은 수동태는 뭐라고요? 당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고. 당하는 입장. 됐어? 내 입장. 행동을 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게 능동태. 행동을 당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 말하면 책상은 선생님한테 맞았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수동태. 자, 하는 입장. 행동을 하는 입장. 선생님 입장에서 말하면 선생님이 책상을 때렸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능동태가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의 차이는 뭐냐면요. 입장의 차이예요. 입장의 차이. 의미는 똑같죠. 내가 책상을 때리나 책상이 나한테 맞나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말이죠. 차이는 뭡니까? 입장 차이라는 거야. 입장 차이.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수동태란 다시 한번 당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걸 말하는 건데 당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걸 서술하는 거죠. 근데 당하는 애가 안 나와요. 당하는 애가 없다고 쳐볼게. 내가 점프한다. 당하는 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딘가를 걸어간다. 당하는 애가 없잖아. 당하는 애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동태가 안 되는 거겠죠. 당하는 애를 우리 문법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바로 목적어예요. 목적어. 됐어?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형식, 1형식, 2형식에서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겁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1, 2형식에서 쓰이는 동사 있죠? 이 동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동사라고 불러요. 자동사. 자동사. 자기 자신만 있어도 의미 전달된다. 자동사. 그래서 자동사는 뭐다?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내가 쓴 걸 한번 잘 봐볼래? 여기 보면은 능동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든 형식에서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수동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 4, 5형식에서만 가능하다. 써있는 거 보여요? 왜? 1, 2형식은 수동태가 불가능하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거든요. 됐어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은 수동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4형식 구조겠죠. 왜냐? 목적어가 2개, 즉 대상이 2개가 나오니까. 내가 유리에게 펜을 준다. 그럼 여기서 입장이 총 3개가 나오거든. 선생님 입장, 유리 입장, 펜 입장. 그래서 3개가 나오거든. 그래서 목적어가 2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면 수동태가 하나, 목적어가 하나 남죠.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는 거고 수동 뒤에 보어가 나온 거는 당연히 5형식 구조. 보어가 남으니까. 됐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요. 여기까지 잘 나와요.
보통 이 둘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 4형식 같은 경우는요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give라던가 ask라든가 offer라든가 이런 동사들이 주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제공하고 질문하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이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어법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 뒤에 보어가 나오는 거는요. 수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어가 중요해요. 보어가 중요해요. 이거의 대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애들이야. be considered 이렇게 나왔어. 수동형이죠. 그럼 뒤에 뭐가 나오냐? 보어가 나와. 그럼 여기에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걸로 더 잘 나와요. 시험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당연히 형용사가 답이겠죠. 보어 자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험이 더 잘 나오지 얘를 능동 쓸래? 수동 쓸래로는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야. 대부분은 뭐다? 여기에서 나온다. 여기. 즉 일반적인 형태. 능동 뒤에 목적어 온다. 수동 뒤에 목적어 안 온다. 일반적인 녀석 또는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안 되니까 자동사는 능동형만 가능하다는 거. 요거 딱 요 세 개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동사의 종류 정도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근데 얘도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거든요. 자동사의 종류가. 거기 보이니? 동그라미 3번에 예시 보여요? appear, disappear, rise, remain, arrive, exist, seem, consist of, go, come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얘네가 다 뭡니까? 요거예요. 능동 뒤에 목적어 안 온다. 즉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전부 다 수동형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네만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은 대부분 나머지 애들은 뭐다? 얘 뒤에 목적어고 얘 뒤에 목적어 안 온다. 이걸로 대부분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고 쳐봐. 시험을 보고 있는데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구분해야 돼.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얘를 이용해서 푸세요. 맨 처음에 풀 때는. 왜? 이게 빠르니까요. 뒤에 명사 있냐 없냐만 보면 되잖아. 빨리 풀 수 있잖아. 이걸로 하면요. 그래서 일단 얘로 풀고요. 그리고 해석으로 검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석으로 검토를 하는 거야. 여러분 중에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번 능수동에 대한 문제를 이 데일리에서 낼 때요. 제가 항상 해설지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뒤에 목적어가 있고 또는 뒤에 목적어가 없고 문맥상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써놔요. 답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내가 어떤 과정으로 풀었습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고 없고 어법을 먼저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문맥상 이게 적절하니까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저도 그렇게 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순서는 뭐라고요? 어법적인 사실 요구를 이용해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검토 삼아서 해석을 해보라고요. 이게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것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둘 중 하나만 이용하면 안 됩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하나만 이용할 때는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내가 능수동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어를 몰라. 이 ing냐 TP냐는 단어를 몰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내 해석 실력이 아주 꼼꼼하지 못해. 그러면은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의 리스크는 뭐겠습니까? 얘가 몇 형식 동사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고 보니까 얘가 4형식 동사였어.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이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 4형식 동사를 잘 모른다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뭡니까? 일단 얘로 풀고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이용해야 된다. 능수동을 비교하려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머지들 뭐 4번과 5번과 6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5번에 be used to 동사원형과 be used to ing 나와 있거든요. 요거만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좀 얘는 좀 특이한 놈이니까. 자, 잠깐만. 자, 요거 비교 좀 해볼게요. be used to 동사원형과 ing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범주를 좀 넓게 해야 돼요. 원래는 범주를 뭘로 해야 되냐면요. 투동사원형 쓸래 to ing 쓸래 이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근데 이거 우리 배웠었어요. 언제 배웠었냐? 쓰임상의 구분 1인가? 그거 할 때 배웠었습니다. 쓰임상의 구분 1. 자, 우리 잠깐 책을 펴보시면은 이게 내용이 어디 나와 있었냐면요. 129쪽에 있습니다. 129쪽. 잠깐 펴볼래요? 129쪽.
129쪽에 맨 위에 보면 케이스 2에 보이시나요? to ing 대 to 동사원형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서 배웠었고요. 아래 있는 표를 보시면 이 표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뭡니까? to에 ing를 쓰는 요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은 이 to 동사원형과 to ing를 비교할 때는 웬만하면은 이 to 부정사는 뭐뭐 하도록 또는 뭐뭐 하기 위해 이걸로 해석되고요. to ing는요. ing는 동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 얘는 전치사니까 뭐뭐에, 그래서 뭐뭐 하는 것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으로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to 부정사는 뭐야? 뭐뭐 하기 위해야.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뭐뭐 하는 것에니까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일단 이게 기본이야, 기본.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 좀 지우고 구체적으로 요 be used 동사원형과 ing가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했던 것 같은데 복습 좀 해볼게요. 어떻게 시험 나오냐면 평범하게 앞에 그냥 주어 나오고 이렇게 쓸래 아니면 이렇게 쓸래는 잘 안 나와요.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면요. 구조를 써줄게요. 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기출 구조라고 쓸게요. 기출 구조. 큐라고 써요. 기출 구조.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구조를 써주는 거예요. 일단 명사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used to가 나와요. 동사원형이냐 ing.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제일 난이도가 있는 구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구조. 무슨 말이냐면요. 잘 봐봐. 우리가 be used to 동사원형이나 ing 말고도요. 그냥 used to도 있죠. 뭐뭐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잘못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used to 나왔네? 당연히 동사원형 써야지.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 used to 동사원형이라는 것 자체는 뭐뭐하곤 했다. 동사예요. 동사. 그럼 만약에 진짜 얘가 동사라면은 그럼 얘는 뭔데요? 동사를 두 개 쓴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정체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얘가 주어야. 여기 동사라고 내가 대놓고 써놨잖아. 동사야.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건 뭐라고 했어? 덩어리가. 얘 꾸며주는 거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이 used 앞에는요. 뭐가 생략돼 있냐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ing나 pp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는요. 언제나 주격의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관 내의 비동사. 되니? 그럼 잘 봐봐. 결론적으로 어때? be used to 동사원형이다. be used to ing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되니? 그럼 결국에 이건 어떻게 푸는 걸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 명사. 이게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뭐뭐 하는데 익숙한 명사. 이게 맞는지.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뭐뭐 하곤 했다가 아니라고요. 이게 보이기에는 used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뭐다? 앞에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 used 동사원형이냐 be used ing냐 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나마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아래 병렬 구조 나왔는데 병렬 구조도 우리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병렬 구조에 대한 막 팁도 드리곤 했었죠. 자, 그래서 병렬 구조는 제가 뭐 이렇게 깊게 얘기 안 할게요. 병렬 구조에서 시험을 내는 거는요. 결국에는 동사형으로 시험을 내는 겁니다. 동사형. 그래서 동사형으로 시험을 내는 거고요. 여기 좀 지울게요. 한번 했었지만 뭐 병렬 구조는 좀 중요하니까 복습 좀 해봅시다. 병렬 구조는 결국에는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 and B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네 둘이 형태가 똑같다 이거잖아. 이게 병렬 구조잖아. 근데 이제 단순하게 여기가 형용사니까 형용사 써라, 뭐 부사니까 부사 써라, 뭐 동사니까 동사 써라. 이게 이제 병렬 구조가 맞는데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이 동사 관련된 걸로만 된다는 거죠. 동사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앞에는 동사에 s 붙은 게 나왔고 뒤에 투동사원형 나왔고 뒤에 ing형이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이제 and 하고 이제 뭐로 쓸 거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랑 짝꿍인 녀석이 얘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병렬 구조죠. 그럼 병렬 구조 어떻게 풀어라?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얘랑 짝인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어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렬 구조가 거의 매년마다 수능에서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에 이 병렬 구조 한번 이야기할 때요 팁을 좀 드렸었어요. 팁. 자 어떤 팁을 드렸었는가? 첫 번째, 보통은 이 and와 가까이 있는 놈과 짝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ing랑 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랑 짝을 지어서 해석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병렬 구조는 어디에서 나온 거다? 생략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생략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병렬 구조거든. 자, 무슨 말이냐? 잠깐 설명해 주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봐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그럼 여기서 i라는 놈은 쓸 필요가 없죠.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i를 내가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 and라는 놈을 기준으로 어때요? what이랑 had랑 병렬 구조죠. 그렇죠? 병렬 구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what이다 앞에는 뭐야? i가 생략되어 있다고